뼈밖에 남지 않았다. 아편 때문에 집에서 팔 수 있는 것을 다 팔고 돈까지 빌려도 빚을 갚을 수 없다. 돈이 없어서 아내와 아이를 팔았다. 아내와 아이는 슬퍼서 통곡했고 어머니는 화가 나서 돌아가셨다. 아이고. 청나라 시대 사람들인데 그런데 모두 한 가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약인 아편을 이렇게 아편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내야 자식까지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가족을 판다고요? 왜 이런 결과가 찾아오게 됐을까요? 아편 전쟁의 진짜 민낯을 벌겨 볼 것입니다. 아편 전쟁의 시작은 어떻게 되죠? 영제국 그리고 청제국 이렇게 대제국으로 불렸던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네, 그 시작은 바로 차 한 잔 때문이었습니다. 먹는 차요? 네, 우리가 마시는 차. (1658년에) 런던의 한 신문에 꽤나 독특한 내용의 광고가 하나 실립니다. 뭘 하는 광고일까요? 그 피터 씨가 한번 무슨 내용인지 읽어주실래요? 아, 네, 그 밑에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That excellent and by all physicians approved China drink, called by the Chinians cha, by other nations Tay, alias tea, is sold at the Sultan's Head Coffee House in Sweeting's Rent by the Royal Exchange, London. 이런 얘기예요. 약간 의사들이 의사들 네, 아, 맞아요. 의사들이? 약으로 썼나요? 당시 차는요 음료라기보단 동양에서 온 약간 매지컬한 되게 신비한 음료처럼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정말 비쌌습니다. 당시 차 가격이요 1파운드 무게 3파운드 16실링의 가격이었는데요. 그때 커피 가격과 비교해봐도 6배에서 한 10배 정도에 팔렸을 정도로 너무 비싸지. 진짜 사치품이네. 사치품이죠. 이렇게 동양에서 온 비싸고 신비로운 약으로 여겼던 차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즐기는 음료가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영국 왕실의 결혼이었죠. 1662년 영국 국왕 찰스 2세가 포르투갈의 공주 브라간스의 캐서린과 결혼하면서 차를 먼저 접했던 그 캐서린 공주가 예물을 갖고 오면서 차를 대량으로 갖고 오게 된 겁니다. 예물로 차를 가져왔다는 거는 차가 그쵸. 진짜 고급스러운 그쵸. 선물이었다는 거네요. 예. 이후 왕비가 된 캐서린은 왕실의 각 거처를 윈저성 아니면 서머셋 하우스 차를 즐길 수 있는 예쁜 티룸으로 이렇게 꾸밉니다. 티. 그래서 여러 귀부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사치품을 좀 이렇게 소비하고 그걸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던 귀족들에게 차가 말 그대로 요즘에 취저라고 그러잖아요. 취향 저격이었던 취저.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귀족들이 즐기던 차가 시간이 흐르면서 중간계층, 더 밑에 있는 노동계층까지 퍼지게 돼서 말 그대로 영국의 국민 음료가 됩니다. 자, 그럼 차 때문에 무역 적자 문제에 시달렸던 당시 영국이란 나라의 위상은 어땠는가? 당시는 영국이 정말 황금기가 시작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세계 각지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위세를 떨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영국이 유독 청나라를 상대로는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당시 영국이 청나라에서 수입해온 상품들은 차를 포함해서 비단, 도자기 같은 값이 많이 나가는 상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의 그런 영국은 뭘 팔았을까요? 산업혁명이 있었으니까 맞아요. 예. 거기서 만든 옷 같은 거? 맞습니다. 산업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명공업이 되게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면제품 그리고 또 기계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뭐 시계나 아니면 여러 또 장난감 영국이 청나라에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고가 아니에요? 그 정도면 좀? 그래도 차나 도자기 같은 고가의 상품에 비해서 훨씬 저렴했죠. 그렇지. 시계가?
아니 지금 그 사시는 그런 식의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근데 시계 값이 너무 비싸니까 일반 중국인들은 못 사요. 거의 다 궁정 황제나 귀족 집안은 많이 쓰지.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널리 대중에게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아니었던 거죠. 청나라 입장에서 보면. 당시 청나라 사람들은 상류층은 주로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중하류층은 면이나 배로 만든 옷을 입었는데 이 대부분이 청나라에서 이미 생산되는 제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 파는 제품은 그렇게 매력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강요하면 강매잖아요. 사기 싫은데 그거를 굳이 사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지현 씨 말이 맞는데 당시 대유럽 무역 그리고 대아메리카 무역은 흑자거나 적자가 있어도 미비했는데 아시아 무역만 2배에서 3배 정도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바로 차가 있었어요. 청나라에서 수입하는 차가 영국 전체 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9%. 그 단일 품목이 9%를 차지하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또 아시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50% 정도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무역 적자로 인해 화폐처럼 쓰였던 은이 청나라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이 상황에서 더 악재가 됐던 거는 바로 청나라는 이 광저우라는 항구 하나 개방하는 거 말고는 시장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광저우 체제라고 부르죠. 영국은 점점 이때쯤이면 자유무역의 중요한 무역의 원리로 자리 잡혀가고 있었는데요. 청나라는 광저우라는 특정 지역, 그리고 거기서도 서양인과 무역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 허가를 받은 공행이라는 그런 특정 상인만 무역을 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청나라의 문은 이렇게 쉽게 열리지가 않았죠. 영국의 요구사항은 지금 열고 있는 광저우 말고 다른 항구를 좀 열어달라. 그리고 여러 영국의 상품을 소개하고 청나라의 그 상품을 파는 것이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미 또 인사 문제로 자존심 싸움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줬을 것 같아요. 청나라 황제도 여기 답시를 보냅니다. 야. 자, 그럼 뭐라고 답시를 했는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왕조의 위대한 덕은 하늘 아래 모든 나라를 꿰뚫고 있으며 모든 나라의 왕들이 땅과 바다를 통해 그들의 귀한 공물을 바친다. 너희 대사가 보았듯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예, 바로 이렇게 청나라 황제가 단칼에 단호박으로 영국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오랜 시간 공들인 청나라 황제와의 만남은 실패로 끝나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람들은 청나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815년엔 에머스트를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을 청나라로 보냈는데 이번에도 이 3개국 고들의 문제로 베이징에 이때는 입성도 못하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1834년에는 무역 감독관인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광저우 입항이 거부되자 두 척의 전함으로 공격해 무력 충돌까지 일어나게 되죠. 청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편은 마취제나 진통제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몰핀이 발명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마취제로 아편이 사용됐었죠. 청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가 되면은 소수의 특권층 사이에서 구하고 쓸 수 있는 쾌락을 위한 사치품으로 그 용도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특히 황실과 상류층 사이에서 아편이 아주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편이 좀 이미지가 바뀌어요. 좀 여유 있고 교양 있는 사람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고관의 집에, 귀족의 집에, 아니면 좀 높은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는다. 제일 먼저 차와 함께 아편을 대접하기도 했죠. 그런 그게 상황이 대접이었구나. 되어버립니다. 사실 영국이 처음부터 이 무역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당시 처음에 청나라에 수입된 아편은 지금의 인도네시아의 그 자바섬이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바섬 아편이 청나라로 많이 수입이 되고 유통이 됐었는데 나중에 영국이 이 자바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와 청 사이 아편 무역에 끼어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편 무역이 꽤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 아편 무역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던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전에 청나라와 영국이 교역을 할 때는요, 직접 교역을 할 때 청나라는 영국에 차, 도자기, 비단을 수출했고 화폐처럼 쓰였던 은이 청나라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상강무역에서는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차, 도자기, 비단을 수입을 하면은 은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아편을 청나라에 수출을 해서 이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편이 많이 팔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흑자를 보는 만큼 결국 청나라의 은이 이제는 영국으로 거꾸로 청나라의 은이 영국으로 오게 되는 거죠. 오랜 시간 차 수입으로 인해서 엄청난 적자에 시달렸던 영국은 결국 이렇게 무역 적자 문제를 바로 아편으로 해결을 했던 거죠. 자, 그럼 당시 청나라 상황은 어땠을까요? 청나라는 나라 전체가 아편에 잠식당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참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 참상이 사진으로 남아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자, 사진 속 모습이 어때 보이세요? 근데 왜 이렇게 마른 근데 왜 말라요, 거예요? 진짜? 저기는 막 그냥 땅바닥 길거리에 누워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노숙하듯이. 아편굴이라는 게 원래는 상점 같은 거였는데 나중에 워낙 이제 많이 퍼지니까 길거리에 그냥 누워서 아편도 팔고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국민의 정말 많은 수가 저러고 있다는 것은 참 삶이 무너졌다는 것은 좀 국가적인 문제겠죠. 네. 여러 가지로 삶이 어렵고 그 팍팍한 삶을 잊기 위해 너도 나도 아편을 피우느라 식음을 전폐할 정도였습니다. 수성 12경이라고 하고요. 좋은 집안의 젊은 도련님이 호기심에 아편관에 들어갔다. 그게 비참한 인생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아, 한 손에 들고 있네 지금. 네, 아편 파이프네요. 도련님이 매일 아편관에서 아편을 즐기면서 돈은 점점 바닥났다. 아내가 울면서 그만두라고 말렸지만 도련님은 이미 아편에 중독돼 아내와 아이를 염두에 둘 수 없었다. 아편 때문에 도련님의 건강 상태가 날로 나빠지고 있다. 몸엔 뼈밖에 남지 않았다. 아편 때문에 집에서 팔 수 있는 것을 다 팔고 돈까지 빌려도 빚을 갚을 수 없다. 빚쟁이도 받기 뭐 할 것 같아요. 갔는데 저러고 있으면. 도련님은 돈이 없어서 아내와 아이를 팔았다. 아내와 아이는 슬퍼서 통곡했고 어머니는 화가 나서 돌아가셨다. 아이고. 팔려가는 거구나.
이 지경이 된 것이 다 아편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반성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늦었지. 그러다 눈이 오고 찬바람 부는 날, 도련님의 생은 막을 내렸다. 사실 아편이 청나라를 이렇게 잠식해 버린 데는 청나라 내부적 문제도 영향이 컸습니다. 당시 지방의 관리들 그리고 유럽을 상대로 독점 무역을 했던 공행들이 사실 아편 무역을 통해서 뇌물을 많이 받아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질 않았던 겁니다. 청나라도 하지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청나라 조정도 조치를 취하게 되죠. 판매상에게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1,700여 명의 청나라 아편상을 체포하고 7만여 개 이상의 아편 파이프를 몰수한 거죠. 그런 다음 외국 상인들에게는 처음엔 아편을 그냥 넘기라면 안 주니까 이 아편과 차를 교환해 줄 것을 제안하는데 상인들은 이걸 거부하죠. 그러자 광저우에 있는 영국 상관을 봉쇄해버립니다. 그래서 47일간 350여 명의 서양인들을 구금해요. 그래서 결국 이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아편을 넘겨주게 되죠. 와. 자, 그럼 이때 임직서가 넘겨받은 아편의 양이 얼마나 되었는가? 모두 120만 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와.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상자로 2만 283개. 1톤 트럭으로 1,200대 분량의 엄청난 양이죠. 당시 가치로 약 900만 달러의 가치였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요. 이걸 없애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걸. 그쵸. 임직선 이렇게 걷어들인 아편들을 폐기했는데 어떻게 없앴을까요? 그래서 500여 명의 인부들을 동원해서 이들이 23일간 이 아편을 넣고 여기에 석회를 같이 부어서 용해시켜서 바다에 버려버렸죠. 술에 취했던 영국 선원들이 어떤 어촌에 가서 청나라 농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이게 외교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엘리엇이 재빠르게 영국 선원 2명을 체포하고 그리고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임직선은 이거를 거부해요. 임직선은 범인의 인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배상만으로 안 되죠. 그쵸. 하지만 이에 대해서 엘리엇은 영국 시민을 이렇게 쉽게 내어줄 수 없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렇게 사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얼핏 보면 양국 관리들의 팽팽한 기싸움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두 국가의 충돌, 두 사람의 충돌은 영국과 청나라, 양국의 세계관 그리고 국제 질서 간의 충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혀 다른 원칙을 가진 두 국가 사이의 충돌은 점점 본격화되어 갑니다. 근데 교수님, 이 영국 국민들은 이 전쟁에 찬성을 했나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양심이 있다면 이거 대놓고 찬성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실 상당수의 사람들이요. 영국이 아편 무역을 한다는 사실에 놀랬고 또 부끄러움도 느꼈어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고 반대하는 여론도 꽤 높았습니다. 반면 해외 무역에서 영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여론도 만만치가 않았죠. 결국 결정권을 행사한 곳은 영국 의회였습니다. 영국은 휘그당과 토리당에 의한 의회 정치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자, 그럼 당시 여당이었던 휘그의 주장은 어땠는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영국인들은 패배, 굴복, 치욕을 모르는 국가의 국민이며 국민을 위협하는 자에게 귀를 의심할 정도의 배상금을 받아온 국가의 국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털 한 올이라도 상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이익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죠. 네. 그럼 반대로 야당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했을까요? 나는 이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말할 수 없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을 생각해 볼 때 이보다 더 부정한 전쟁이 있었단 것을, 이보다 이 나라를 불명예스럽게 만들 전쟁이 있었단 것을 저는 알지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난 들어본 적이 없다. 말들을 어렵게 쓰시네. 신사라 그래요, 신사라. 신사라 그래요.
사실 이게 영국의 운명, 더 나아가 청나라의 운명까지도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1840년 4월 하원에서 전쟁 여부를 묻는 투표가 진행이 됐고 결과는 271대 262. 얼마 차이가 안 단 났네요. 9표 차이로 결국 청나라의 영국군을 파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편 전쟁으로 인해 그 운명이 완전히 바뀐 곳, 바로 홍콩으로 떠나볼 겁니다. 홍콩이구나. 대체 아편 전쟁 뒤에 왜 이런 결과가 찾아오게 됐을까요? 자, 세계 무역 시장을 주도하며 엄청난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영국, 그리고 오랫동안 아시아 대륙을 지배한 최강의 나라로 두려움을 떨게 했던 청나라. 이 두 제국의 전쟁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 1840년 6월 영국 함대 일진이 청나라 영해에 나타났습니다. 영국은 또 함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무턱대고 싸우진 않잖아요. 이제 요구를 합니다. 영국은 무역 중단과 아편 파괴로 초래된 손실 보상을 공식적으로 청나라 정부에 요구하지만 Yes or no? 大清官兵有死无降。 거절당했고 결국 그렇게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광저우에 도착한 영국군은 소규모 부대를 남겨 광저우 해상을 봉쇄합니다. 이 군대를 처음에는 이 양쯔강 하구의 저우산이라는 곳으로 보내서 저우산을 점령한 다음에 이곳에서 군대를 둘로 나눕니다. 일부 부대는 다시 주광 쪽으로 보내 주요 무역항인 광저우 지역을 확보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력 부대는 해안을 따라 북진해서 다구 포구 앞까지 갔는데 이는 수도인 베이징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텐진까지 진격한 영국 원정 함대의 공격에 청나라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그래도 맞서 싸우지 않았을까요? 일단 청나라도 물론 결과적으로 싸우는데 영국도 처음에 뭔가 이제 기본적으로 뭘 요청하잖아요. 당시 영국 정부가 이 갈등을 일으킨 주범으로 누구를 보았겠습니까? 임칙서? 그렇죠. 영국 정부는 이 갈등을 일으킨 임칙서의 파면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영국 함대의 진격에 놀랐던 청나라 황제는 일단 이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 흥차 대신이 황제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했다라면서 임칙서를 파면하고 유배를 보내버리죠.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영국이 이걸 받아줘서 타협이 되면 좋은데 이런 대응만으로 전쟁이 쉽게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이 먼저 영국 상관을 포위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 아편 무역 손실을 보상할 것, 그리고 섬을 할량받아 영국 상인의 근거지를 마련해 줄 것 등을 요구했는데 청 정부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결국 전쟁은 지속됐고 전쟁은 영국의 우세로 전개가 되었죠. 그리고 1841년 초에 인도로부터 이제 병력 보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나타났던 배가 바로 네메시스호입니다. 이 배의 출현이 아편 전쟁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들거든요. 그럼 어떤 배였는지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 이 그림. 네. 이 그림 아주 유명하죠. 사실 많이 아편 본것 전쟁 하면은 같아요. 떠오르는 그런 그림 중 하나인데요. 청나라 정크선을 파괴하는 네메시스호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메시스호는요, 아편 전쟁에서 처음 선보인 신상 철갑 증기 동력선이었습니다. 아, 예, 아니지 스팀. 맞아요, 증기. 이게 일단 사람이 이걸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사실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청나라까지 왔겠어요. 그렇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만든 맞습니다. 거네요. 산업혁명의 결과물이기도 했죠. 그리스 신화 속의 복수의 여신인 네메시스에서 그 이름을 따온 배답게 네메시스호는 최강의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60마력짜리 증기 엔진 2대를 장착한
그런 동력선이었고 아, 빠르지. 선체 전부를 철갑으로 만든 전함이었죠. 배에는 2개의 거포와 6개의 중간 크기 대포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네메시스-5는 얕은 물가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얕은 바다와 강 유역에서도 함선과 요새를 포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피벗 마운티드 건이라고 해서 보통 배에 함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려면 배가 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전체 위에 대포를 올려놔서 가만히 있어도 이제 함포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포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청나라는 어땠을까?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목재 범선인 정크선으로 힘겹게 영국을 상대했지만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메시스-5는 귀신처럼 두려운 그런 배다에서 귀신선, 데블십이라고 불렸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당시 중국인들이 느꼈던 충격 같은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쟁의 승기를 잡고 진격해 나가던 영국군은 1842년 6월에 상하이를 점령했고 7월 말에는 전장을 점령합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전장은 이 대운하와 그리고 이 양쯔강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큼은 사실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청나라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만큼은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대략 한 1,600명 정도의 청나라 군인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합세해서 결사항전을 하지만 그럼에도 전세가 영국 쪽으로 기울게 되고 청나라 군인들 중 상당수는 적에게 능욕당하지 않도록 가족들은 죽이고 자기는 자결을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이런 청나라 군대와 달리 영국군은 36명 정도가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불리한 거 알면서 왜 바다에 싸워요, 청나라는? 영국이 바다로 쳐들어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가만히 있으면 육지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얘기도 했었어요. 해군이 강할지 모르나 이 영국군이 육지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개인 화기의 측면에서도 영국이 월등했고 또 이미 군사 전술이라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 발전하잖아요. 중국은 청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그런 전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의 전술을 가지고 있었죠. 이 전장 수비군의 괴멸 소식과 대운하 봉쇄 소식을 들은 청나라 황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청나라 대표단이 영국 진영을 찾아가게 되고 양측 대표단은 몇 주간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1842년 8월 29일 역사적인 조약이 맺어지죠. 그것이 바로 난징 조약입니다. 난징. 그러면 난징 조약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약간 요약을 한 내용입니다. 홍콩을 영국에 넘겨준다. 그리고 5개 항구를 개방한다. 그리고 개항한 항구에는 영국 영사를 주재시킨다. 청은 전쟁 배상금을 위해 영국에 총 2,100만 달러를 지불한다. 또 공행이 독점을 했었잖아요. 독점 무역을 폐지한다. 개항된 항구에는 양측이 합의한 고정 관세를 부과한다. 굉장히 일방적이네요. 일방적이죠.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랑 받아들일 리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난징 조약에서 영국의 핵심 목표는 2가지였습니다. 일단 광저우에서 공행이라는 상인과만 무역을 하는 광저우 제재를 깨트리려고 했죠. 사실 이것 때문에 영국이 그동안 참 무역의 제약도 많이 받고 적자를 면치 못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4개의 항구를 더 열고 그리고 공행의 독점 폐지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청나라가 조공무역이 아닌 영국이 세운 국제 관행을 받아들일 걸 요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눈에 띄는 내용이 이제 홍콩 섬을 할양받았던 것인데 아까 네이피어라는 사람 기억나시나요? 그 1834년 무역 감독관으로 갔다가
그 무역 충돌을 일으켰던 그 네이피어, 그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외무장관이었던 파머스턴에게 이런 보고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력을 기반으로 중국과 통상 조약을 맺고 홍콩 반도의 일부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봐도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곳이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홍콩 섬이 지정학적으로 왜 중요했을까? 왜 홍콩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쪽 해역을 먹는 거죠. 뭔가 거점이었나요? 그렇죠. 중요한 지역이었으니까 달라고 했겠죠. 우선 홍콩섬은 중국 대륙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인 동시에 태평양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주강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 내륙으로 진출도 쉬운 곳이었죠. 난징 조약의 결과로 결국 영국이 할양받은 당시 인구 5,600명에 불과했던 작은 섬 홍콩은 이후 지리적인 강점과 함께 영국식 자유무역 체제가 결합되면서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피터 씨가 홍콩에서 태어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다 지금 역사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있는데 저는 어릴 때 이런 거 전혀 몰랐죠. 그래서 홍콩도 뭐 97년이었나 다시 중국한테 95년, 줬을 때도 솔직히 되게 속상했어요. 왜 다시 줘야 되지? 왜 다시 줘야 되지? 왜 받았는지도 모르는 동영 지정이죠. 씨가 어이없어 씨가 되게 하셨어요. 어이없으시는 줄. 그렇죠. 제가 태어났던 곳이었으니까 이제 저도 못 가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도 되고 그런 거 있었는데 원래 그냥 영국 땅이었던 걸로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인 돼서 이제 이런 사건들 알아보니까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제가 홍콩에 태어난 것도 좀 미안하기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 입장에서 그냥 워낙 곳곳에 식민지가 있으니까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사실 그게 어떻게 영국 땅이 됐는지를 안다면 좀 달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난징 조약과 함께 아편 전쟁이 마무리되고 양국의 문제는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되려 난징 조약 이후 영국의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요? 왜 시간이 흐르면서 영국의 불만이 커져갔을까? 영국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난징 조약에 허용한 상업과 무역의 수준이 여전히 낮아서 제한된 무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있었던 영국 상인들과 관리들은요, 기존의 5개 항구뿐 아니라 좀 더 넓은 지역의 청나라의 넓은 지역을 개방해 줄 것, 그리고 아편 무역을 합법화할 것을 요구했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영국 대사의 베이징 상주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서 정상적인 외교를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또 한 번 전쟁에 필요했던 영국에게 마침 그 빌미를 제공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856년 10월 8일에 광저우 앞 바다에 정박하고 있던 범선 에로. 이 범선에 청나라 관원이 올라가서 청나라 선원 12명을 해적 혐의로 연행하는 일이 일어났죠. 근데 문제는 에로우가 영국 국기가 개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납포 당시엔 영국 선적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청나라 해군이 영국 국기를 끌어내렸다는 보고까지 있는데 사실 이거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트집일 수도 있겠네요. 트집일 수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사건을 빌미로 광저우에 있던 영국 영사가 영국 국기를 모독한 것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죠. 하지만 청나라가 이걸 그대로 받아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체포된 12명 중 9명만 풀어주게 됩니다. 영국은 이런 사건을 빌미로 결국 2차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번 전쟁엔 1차 아편 전쟁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규현 씨 혹시 뭔지, 오늘 컨디션 좋으신데 혹시 뭔지 아실 수 있을까요? 다른 점이요? 네. 이번엔 1차에서 그 큰 이익을 못 봤기 때문에 아주 집요하게 진짜 막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짜갔겠죠. 네. 어떻게 하면 중국이 좀 더 압박을 받았을까요?
그건 지원이 형이 준비를 네. 했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언제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것보다 친구를 데려가면 더 압박을 받겠죠. 다른 나라도 끌어들이나요? 다른 나라를 끌어들입니다. 프랑스가 이때는 영국과 연합해서 중국을 공격하죠. 프랑스 역시 아시아의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또 프랑스가 끼어드니까 미국과 러시아도 지원을 한다면서 지원국 자격으로 이 전쟁에 끼어들고 간섭을 하게 됩니다. 야, 진짜 확실히 판이 커졌네요. 자, 그럼 2차 아편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지도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오. 해보겠습니다. 6천여 명의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일단 광저우를 점령하고 청나라에게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처음에는 청나라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겠죠? 그래서 황제가 사는 이 베이징, 바로 아래인 텐진까지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도 이 텐진 위협받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결국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58년 6월에 텐진에서 텐진 조약이 맺어집니다. 텐진 조약의 주요 내용이 난징 조약 때 개항한 5개 항구 외에 10개의 항구를 추가로 개방할 것, 그리고 외국인이 청나라 내륙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인정할 것, 그리고 영국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대등한 외교 관계를 설정하고 더 넓은 자유시장을 확보하는 등 난징 조약 때 영국 입장에서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반영돼 있었던 것이죠. 이 조약 이후 영국군은 일단 철수했다가 이제 양국으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베이징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텐진 앞 다구 포대를 지키는 청나라 군대와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청나라는 텐진 조약 비준을 위해 찾아온 영국 프랑스 연합군에게 외교 사절만 병력을 거느리지 말고 군사 유세인 다구를 우회하여 베이징으로 갈 것을 요구하는데 연합군은 이를 거절합니다. 영국은 군사적 대결이라면 당연히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고 자신했겠죠. 그런데 의외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고 패배하게 됩니다. 이 다구포구의 승리로 청나라 조정에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강해져요. 그래서 이 텐진 조약을 청나라가 일방적으로 파기하죠. 그 다음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이거 뭐 더 큰일 날 것 같은데. 영국이 화가 났겠죠. 그렇죠. 이대로 물러설 나라가 아니죠. 그동안 한 걸 보면. 다구 포대에서의 패배를 서력하고 이제는 수도 베이징을 함락시키기 위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전력으로 쳐들어가게 되죠. 이후 베이징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팔리교에서 5만의 청나라 군대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결과는 청나라의 대패였습니다. 결국 수도인 베이징까지 입성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청나라 황제였던 한풍제가 피난을 떠납니다. 황제가 없는 베이징에 도착한 연합군은 황제의 여름 궁전인 원명원까지 파괴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죠.
아, 그게 그때 파괴가 된 거예요? 네. 원래는 자금성을 파괴할까 했었는데 원래는 자금성을 파괴할까 했었는데 야, 원래는 자금성을 파괴할까 했었는데 원래는 자금성을 파괴할까 했었는데 야, 이거는 너무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서 원명원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냈다고 합니다. 결국 1860년 베이징 협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전의 텐진 조약 내용을 비준하고 주룽반도, 홍콩성 앞에 주룽반도를 추가로 영국에 할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차례의 아편 전쟁은 영국과 청나라 두 제국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먼저 영국은 아편 전쟁으로 아시아 최강이었던 청나라를 무너뜨림으로써 전 세계의 유럽 제국주의의 전성기를 여는 역할을 합니다. 진짜 아시아도 제패를 한 거네요. 그렇죠. 청나라는 아편 전쟁이 끝나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는 전통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점에 있을 겁니다. 또한 청나라는 외부적으로도 이제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열강의 침략이 이제 본격화된 것이죠. 당시 청나라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파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이거 사실 봤던 그죠. 것 같아. 이 유명한 그림은 사진. 정말 많이 봤죠. 교과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이 청나라라는 이 파이를 영국 빅토리아와 그리고 독일의 카이저 그리고 러시아의 짜르 그리고 프랑스, 일본까지 둘러싼 채 나눠 먹으려는 모습이 풍자되어 있죠. 1901년에는 11개의 열강이 청나라를 압박해 또 다른 불평등 조약인 신축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조약으로 청나라는 사실상 열강들의 반식민지 상태로 이렇게 전락하고 맙니다. 이후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명분 없는 침략과 약탈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 중요한 선례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편 전쟁이 여전히 가장 부도덕한 전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영국이 저지른 아편 전쟁은 우리에게 냉혹한 국제 질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청제국이 보였던 반응은 새로운 국제 질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과감하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약초나 이런 것들이 균을 막아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약간 필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필터.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의상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 많이 나오지 막. 많이 보셨어요, 다들? 그러니까 뭐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봤지 실제로 본 적은 없죠. 실제로 저도 본 적 없는데 진짜 나는 이게 보기만 해도 아파질 것 같아요. 되게 무섭잖아요. 공포스럽고. 사실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스트가 만연한 지역에 이런 의사들이 나타나니까 와, 끔찍하다. 저승사자네 완전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죽음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환자를 보려면 꼭 들고 다녀야 되는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예? 지팡이? 날개 달린 지팡이가. 모래시계가 신발? 꼬챙이? 아 낙인 찍는구나 저걸로. 예? 그 의사가 알린 넌 걸렸다 이러고 이거요? 확진자. 확진자. 낙인 찍는 거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건 그냥 상징적인 그림이고요. 아 그림이에요 그냥. 맞습니다. 저 지팡이가 키포인트예요. 뭐 이게 누르는 거예요, 사람을? 맞아요. 예? 환자를 보는데 일단 죽었나 살았나 찔러보는 거예요. 예? 근데 자, 이 막대기에 되게 약간 충격적인 그런
사용 용도가 있어요. 더 충격적인 사용이고. 자, 문제. 어? 여기서 문제. 17세기 까마귀 복장을 한 이 패스트 의사들이 들고 다녔던 이 막대기는 도대체 무슨 용도였을까? 정답. 네. 약간 저 시대 사람들이 미신을 많이 믿었잖아요. 그럼 마법사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처럼 이걸 이렇게 휘두르면 고칠 수 있다. 병을 그냥 낫는다. 한 거예요. 리가르디오 레비오사 이렇게. 땡. 아, 안전거리, 거리 확보. 거리 확보. 이 이상 다가오지 마십시오. 사회적 거리. 사회적 거리. 사회적 거리. 사회적 거리. 안타깝게도 땡. 정답. 설마 막대기로 사람 때리는 거 아니에요? 예, 정답입니다. 그거예요. 진짜요? 진짜요? 지금 정확하게 맞춘 거예요. 예? 저거의 그 또 다른 용도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내가 이야기한 거 이제 신의 형벌이라고 그랬죠. 패스트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매질을 하는 아니 의사가요? 그게 치는 거예요? 예? 치료예요. 환자를 매질해요. 아니 그게 무슨 의사야? 그러니까 이 천인공노할 일이죠. 근데 실제로 환자들도 자기가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내 채찍질을 못하니까 나를 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저 사람들이 했던 일들 중에 더 나쁜 일도 있었어요. 네, 더 나쁜 일이요? 더 나쁜 일도 있었는데 사혈이라는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사혈? 그때 많이 했다고 그쵸? 중세시대 때 엄청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나쁜 피를 뽑아서 버리면 좋은 피만 남겠지. 그러면 병이 고쳐지겠지 한 거예요. 자, 근데 패스트 의사들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다니면서 안 그래도 약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혈관을 잘라서 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약해져 있는 사람이 더 빨리 죽게 된 거예요. 의사가 저승사자가 맞아요. 그렇네요. 의사가 다녀가면 근데 저승사자는 그나마 낫죠. 저건 자기가 죽이잖아요. 저승사자는 죽을 때까지 그래도 기다려주잖아요. 인내심 있네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마냥 욕할 수는 없는 게 자기네들 아는 한은 최고의 치료를 한 거예요. 사혈이라는 게 최고의 치료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온 매뉴얼대로 치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한 게 죄인 겁니다. 진짜 과하게 감사하네요, 진짜. 질병의 역사라는 게 무지와의 싸움의 역사라고 들었거든요. 그 말이 딱 와닿는 맞는 것 같아요. 겁니다. 자, 거기서 내가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패스트 치료법을 하나를 이제 밝힌 게 있는데 그분은 정말 뭐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에요. 영국 출신의 천재 과학자.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이에요. 2020년도에 뉴턴이 직접 쓴 이렇게 자필 원고가 하나 발견됐어요. 그 원고에는 패스트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하는 것들이 적혀져 있었어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17세기 영국 출신의 천재 과학자 아이작 뉴턴, 이분이 이 동물의 토사물을 이용하면 패스트를 치료할 수 있다 밝혔어요. 그건 어떤 동물이 토사물이었을까요? 토사물? 동물의 토사물, 동물. 뉴턴 정도면 굉장히 과학적인 그러니까. 근거를 들이댔을 것 같은데. 똑똑한 사람이. 그 정답? 네. 고양이들 자기 털들 먹다가 이렇게 털 뺐잖아요. 그 털로 뭐 했을까? 그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황당한 동물이었을까요? 자, 힌트. 네, 깨끗해야 되잖아. 네발 짐승. 네발 짐승. 알베르토 정답. 네. 돼지. 너. 정답. 그거보다 조금 하등 동물이에요. 정답. 개구리. 맞아요? 잠깐만.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땡. 아니 근데 비슷하게 갔어요. 개구리랑 비슷하면은 개구리와 비슷하다고요? 두꺼비? 뭐가 있지? 알베르트. 개미들이었어요. 두꺼비 아니야? 두꺼비 아니야? 두꺼비입니다. 두꺼비입니다. 그냥 뭐 진짜? 정답을 했어야 되는데. 자, 그 두꺼비인데 어떻게 했냐면 거기 이렇게 딱 해놨어요. 두꺼비를 굴뚝에다가 이제 뒷다리를 걸어서 이렇게 걸어놓는데요. 네. 걸어놓으면 자기가 먹었던 모든 걸 흙하고 다 포함해서 다 토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꺼비가 죽으면 두꺼비를 분말로 만들고
그 이제 체액들, 두꺼비 체액들하고 토사물하고 다 섞어서 왁스하고 섞어서 환약을 만들어요. 보약을 만들어요. 그래서 상처에 바르면 패스트균을 죽이고 패스트를 낫게 한다. 무슨 그런 황당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전 뉴턴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데 설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무슨 원리로 그런 생각을 했지? 근데 약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독이라고 생각하는 건 참 많이 다른 것 같죠. 아니에요. 똑같아요. 독도 약이 될 수 있고요. 약도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의학자이자 약학자, 약학의 뭐 효시라고 하는 파라켈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용량이 약을 결정한다.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 이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설마 뉴턴쯤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을까 생각을 하다가 두꺼비란 동물을 생각하게 됐어요. 두꺼비는 독이 많은 동물이에요. 분명히 저런 걸 만들면 일정 성분의 독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느낌이에요. 저거는 분명히 그런 정도 한번 연구를 해봄직하지 않을까. 이제 어쨌든 이런 그 기록이 그 별로 패스트 치료에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얼마 전에 이제 그 경매에서 1억 원에 팔렸어요. 얼마 전에요? 1억 원에. 치료법 종이가요? 종이가. 그러니까 치료법이 같이 있어. 뉴턴이 쓴 종이가 가치가 있었겠죠. 그래서 1억 원 가까이 가치로 그 평가됐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때는 그 노스트라다무스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가로 알고 있지만 원래 의사였대요. 근데 왜 사혈 그런 방법을 이제 거부하고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걸 추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가벼운 운동을 한다, 깨끗한 물 마시기, 그리고 뭐 침구류 소독하기, 기름질 없는 음식 좀 간단하게 식사하기. 노스트라다무스 그런 거. 그래도 꽤 과학적인데요. 근데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해요. 그때. 실제로 그렇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제 의사였어요. 몽펠리어 의과대학이 이제 당대 최고의 대학인데 그 대학을 졸업한 정규 의사다라는 말도 있고 뭐 중퇴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의사로 활약했어요. 현대 개념으로도 상당히 리저너블하다. 이거는 타당성이 높은 그런 방법들을 권고했어요.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혈을 금지했다는 건 굉장히 큰 그 개념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로즈힙 오일 같은 걸 이용해서 장미 환약 같은 걸 사용했는데 어떤 면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바이러스를 죽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뛰어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거죠. 네. 패스트가 만연하던 시대에 굉장히 이제 엽기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네? 이제 그걸 이제 그 사건을 딱 접한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너무 놀랐어요. 예? 그게 어떤 일이냐면 도둑들이 패스트 걸린 사람 집에 침범을 해서 물건을 훔쳐요. 깡이 장난이 아닌데요? 근데 이제 인원들이 잡혔어요.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도대체 성한 집도 아니고 패스트 걸린 사람의 집을 가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대. 근데 병에 안 걸렸어. 이놈들. 도둑들이에요? 놀랬겠네 진짜. 사람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뭔가 획기적인 발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용하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28년 정도 된 이제 툴루즈, 프랑스 지방이죠. 툴루즈. 네, 툴루즈. 툴루즈 국회 문서가 남아 있어요. 그 도둑들에 대한. 아 진짜로? 네, 진짜 있는 일이에요. 니네들이 그 패스트 걸린 사람들 집을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면서도 패스트 걸리지 않은 비법을 말하면 살려주겠다. 거래를 한 거예요. 비법이 거래를. 있었던 거예요? 비법이 있었어요. 비법이 있어요. 진짜? 아니 그리고 도둑질 하기 전부터 알았던 거네요, 얘네는. 그러니까 안 걸린 방법을.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놈들인 거죠. 그걸 선한 일에 안 쓰고 도둑질을 한 거죠. 아까 그 마스크 썼던 건가? 그 가마귀 마스크? 내가 아까 마스크 이야기하면서 살짝 이야기도 했는데. 예? 약초 얘기했잖아요, 이 필터. 이만큼 이제 주둥이처럼 나온 부분에 짚을 넣거나 허브를 넣고 같은 걸 뿌리거나 이래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래서 수업을 열심히 들어요. 이래서 수업을 열심히 들어요. 화약
아니 연기 같은 거 활용했나? 연기? 허브 같은 거, 막 약초 같은 거. 그 마스크 앞에다가 이렇게 막 쌓아놓었다고 하셨잖아요. 마스크를 안 썼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패스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악한 거죠. 아니 의사도 모르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 사실은 그 앞에다가 허브도 넣고 즙도 넣고 네. 했는데 식초도 넣었다고 말했어요. 근데 식초도 넣었다고 말했어요. 아, 식초. 그게 식초예요. 식초를 뭘 했대? 식초를 온몸에 바르고 문지르고 먹기까지 하고 이러고 도둑질에 들어갔어요. 그 효과가 있어요, 선생님?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네. 대박이다. 네. 그리고 나서 한 1720년 정도 됐을 때 마르세유에서 또 비슷한 일이 생겨요. 또 도둑들이 또 그렇게 막 그 나쁜 짓을 했는데 또 사는 거예요. 얘네들도 식초예요. 아니 식초에 무슨 효능 때문에 그렇게 자, 진짜 식초 그래서 대단하네. 식초는 사실은 그 성분이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네. 그 약산성의 물질이죠. 뭐 강산성처럼 금속을 녹이거나 그러진 않고 우리가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약간 산성 물질은 약간의 살균 효과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클레버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마르세유 지역의 약사들이 또 약초를 막 더 집어넣어요. 뭐 와인도 좀 집어넣고, 뭐 쑥도 집어넣고, 뭐 로즈마리, 박하, 계피, 뭐 마늘 뭐 이렇게 막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비보의 식초다. 지금 사실은 사이트가 있어요. 찾아보면 팔아요. 그래요? 도둑의 식초라 그래서 팔아요. 근데 사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그거 집에서 만들어 봐야지 할 거예요. 써먹어 봐야지. 그런 공을 들이느니 시중에 파는 알코올 세정제 닦는 게 더 나아요. 살균력이 훨씬 더 낮은데 그나마 그 정도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자연에서 관찰한 것들이 너무 황당하지만 않다는 거죠. 저 정도로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클도 그게 그거잖아요. 네. 피클을 이제 식초 안에 넣어서 맞습니다. 원래 생기는 균 죽이는 거라고 맞습니다. 들었는데. 그건 약간 효과인데 사실 그거를 살균 효과를 기대하고 먹으려면 이만큼 먹어야 돼요. 한 번에. 그러니까 그런 시도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도 패스트는 쉽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거의 몇백 년 동안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듯이 잠시 잦아들었다가 또 확 밀려들고 이런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패스트 유행이 100회가 넘는다. 100회가 넘는다. 그런 통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제 간절히 바라는 거죠. 제발 끝나라. 우리도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몇백 년이 지나서 17세기가 지나서야 이제 막을 내립니다. 뭐로 인해서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좀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환경이 좋아졌다. 첫 번째는 더러움이 없어지고 그런 거 많이 개선됐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죠. 그러면서 물자도 좀 풍부해져요, 오히려. 그러면서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크게 작용했는데 사실은 어떤 것 하나로 풀 수는 없어요. 자, 실제로 그 역사의 흐름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한 재앙이나 질병 때문에 인구가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면 그 이상이 죽었다면 절대로 이전의 사회로 복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축이 무너지는데 중세 유럽을 지탱하던 건 두 가지입니다. 기독교적인 신앙, 두 번째는 봉건제도예요. 근데 신앙 지금 힘을 잃기 시작하고 퇴색하기 시작했죠. 봉건제도마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패스트가 한참일 때 그 귀족들은 도망갈 수 있었다 그랬죠. 근데 농노들은 도망가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은 도망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유태인 학살되고 이런 힘없는 자들은 학살되고 인구가 확 줄었어요. 자, 근데 그 농노들이 죽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농노가 바로 그 유럽 중세 유럽의 경제의 근간이에요. 장원이 있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소출이 생기고 경제 활동이 이루어 나가는데 생산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손이 완전 없어. 인손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임금도 비싸지겠죠. 경쟁이니까 경제 논리로는 농노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소작농으로 갔다가 자작농이 됐다가 자기도 이렇게 이 저택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손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농업의 형태가 좀 바뀌어요. 옛날엔
가장 노동 집약적인 농업 형태가 뭐냐면 밀농사, 쌀농사예요. 아, 그렇죠. 곡식을 생산하는데 그때를 계기로 손이 좀 덜 가는 포도밭을 재배하기 시작하고 와인이 발전하는데 저것 때문에 와인이 급속도로 발전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실제로 이제 그 큰 변화는 농노들이 자기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농노가 아니라 나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게 인본주의의 처음 싹틈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죠. 그 자연에 대해서 파악하기 시작하고 인간 본위의 사고를 시작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또 예술 부분에서도 그게 르네상스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그걸 극복을 잘하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반전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큰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면 패스트 이후에 맞았던 그 화려한 세상을 또 우리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 희망적인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셰익스피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100번 정도의 패스트가 왔다 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영국에서도 패스트를 뭐 봄이 되면 매년 찾아오는 전염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주 퍼지니까 뭐 그때가 되면 극장도 폐쇄되고 사람들도 자가격리되고 그런 개념이 있었대요. 근데 셰익스피어의 명작들 중 대부분이 그런 자가격리 기간에 집필이 됐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에서도 줄리엣의 가짜 죽음을 전하러 온 시종이 뭐 패스트 때문에 자가격리돼서 그 소식을 못 전해서 로미오가 뭐 자결을 하고 결국 그 두 사람의 비극적인 결말이 패스트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패스트라는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명작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니까 우리도 뭔가 좀 암울하지만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긴 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되게 답답하고 사실 스페인 독감이 돌았을 때 200년 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고 뭐 패스트 돌았을 때 거의 뭐 몇백 년 전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발전이냐. 근데 요새 세상은 다릅니다.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실체를 알았고 백신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현대 과학의 발전인 거예요. 그만큼 인류는 강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백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한 10년에서 15년 걸리는 이야기예요. 백신 개발은. 근데 그걸 정말 몇 개월 만에 지금 하고 있는 건 놀라울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해요. 물론 여기에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나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고 또 완성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미래는 정말 희망적이라고 나는 감히 말해봅니다.